정도로 북미 간에는 그렇게 선언을 해놓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적시하는 순간 중국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주한미군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종전선언은 사실은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입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너무 부각시키기보다는 종전선언은 평화선언 또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종전선언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을 넣음으로써 네. 중국의 불만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독이는 그런 정도가 이번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한반도 남북 관계가 이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하여튼 뭐 그래서 6.25 전쟁이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복합적인 관계 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종전선언을 어떻게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종전선언은 이번에 가능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만약에 네. 정치적 선언이다라고 단정을 정의하고 네. 단정 짓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문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린다면은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든 아니면은 정말로 전쟁에 대한 제도적 그다음에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언이 됐든 간에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유엔사 폐지에 관한 문제 등 이런 논의들이 과연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느냐가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년에 종전선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의견대로 정치적 선언이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이것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곧 그것이 정체됐던 이유는 바로 미국 내에서 전문가 집단과 관료 집단들이 이것이 갖는 군사안보적 의미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과연 종전선언에 대한 정의 또는 돌려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문구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오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만약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과 입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원활치 않았다라면은 저는 오늘 종전선언이 북미 양자 간에 나타나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뭐 최소한의 폐쇄든 폐기든 그다음에 사찰 문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분들이 오늘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예. 그럼 뭐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즉 그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돌려서 표현해서 그 의미를 담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는 누가 들어도 이 정도면은 종전선언을 해줄만 했다라는 그런 조건들의 북한의 양보가 있다라면 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 또는 가동 중지한다고 해서 제재 완화라든가 종전선언을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서 협정과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결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미국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나 보죠. 종전선언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남북 차원에서는 사실상 종전선언은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난번 그렇습니다. 군사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같이 지금 유해 발굴도 하고 그렇습니다. GP 철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군사 부분에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남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한중은 이미 국교가 수립돼 있고 FTA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중도 수교가 돼 있고 네.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제 중국이 지금 한반도에서의 북한과 미국, 중국은 또 전통적인 우방 국가고 그렇게 보면 중국이 종전선언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종전선언은 종전선언대로 정치적인 선언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차피 평화협정 체제로 갈 때는 중국은 당연히 100%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도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들어오는 것이고 그때는 남북 미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종전선언을 우리가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이 종전선언 한번 매듭을 짓고 네.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데 우선 빨리 가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중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종전선언은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물론 중국이 이제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지금도 뭐 중국이 종전선에 대해서 뭐 자신들 입장을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요 근래에 보면 종전선에 대해서 중국이 한편으로는 따지면서도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뭐 외신이라든가 또 미국 언론도 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군 유해의 송환 문제, 이 세 부분은 좀 합의가 된 거 아니냐. 미국의 복스뉴스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에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영변 문제하고요. 뭐 하신 말씀 있습니까? 예, 방금 종전선언에서 네. 중국과의 관계 얘기를 김효연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북미 간의 문제, 또 남북 간의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안착시킨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만약에 한반도 문제를 벗어나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문제로 본다면은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정책적 최우선 목표가 한반도의 비핵화인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인지가 매우 혼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고 본다면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의미를 너무 깊게 부여하기보다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평화 협정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미국 국내에서 반대하고 중국이 지금은 유연한 모습을 보이지만 향후에 언제든지 한반도에 평화가하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저렇게 강하게 존재하느냐. 왜 미국의 첨단 전략 기제들이 한반도 주변에 강하게 전개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민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의 의미를 정치적 선언으로 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됨에도 분명하곤 한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향후의 21세기의 국제사회 리더십 경쟁이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종전선언이 자칫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군사안보적, 정치적, 전략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명분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 교수님, 내 마이크 들리죠.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사드 관련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랬죠. 중국과 관련해서요. 저도 중국에 가서 중국 학자들에게 뭐 아주 격렬하게 말싸움을 하다 온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이 실질적으로 정말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북한이라기보다는 중국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사드 논란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만약에 중국을 겨냥해서 뭔가를 배치를 했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겉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까 우리 김한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가 끝났는데 왜 아직도 한반도에 이런 전략 무기들이 있느냐라고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건 사실은 중국이 겨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이제 보수적인 전략가들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문제를 단순히 북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적인 전략 구상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에 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한국 정부 입장에 봤을 때 이 회담의 결과라든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되고 또 어떻게 이후에 접근해야 되느냐. 네. 김효연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사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저희에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그 목전에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답방의 분위기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지느냐 여부인데요. 네. 작년에도 보면은 서울 답방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모양새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좋은 모양새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거의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서울로 오는 그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로 오는 과정에서 오늘 결과가 그 우리 한국 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서울 답방을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하느냐가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만남에서 보면 기념주화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도 들어가 있고 네. 미국에서 발행되는 거예요. 그 성함까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촉진자 또는 중매자, 중개자 역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끊임없이 두 지도자 사이에서 그 중매 역할을, 중개 역할을 이번에도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여전히 김정은 트럼프 두 지도자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이제 얼마만큼 세련되게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남북 간에도 많은 대화를 하고 네. 또 중국, 일본,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중간에서 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가면서 북미 사이에서의 앞으로의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을 잘 조율하는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중간에서 조정하는 네. 그런 역할까지도 해야 된다. 특히 3차, 4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올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을 위해서 또 많은 또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 부여된 뭐 운명과 네. 같은 과제다라고 봅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과 의미 이번 과정과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떠맡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떠맡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퍼주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하는 것과 상관없이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정권을 맡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퍼주기 논란이 있는데 떠맡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굳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이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인 공경을 겪고 있는데 그때 또 북한에 대한 뭐 그 제재 비용을 우리가 완화 그 비용을 우리가 내느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역할이지만 굉장히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준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또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우리 김용윤 교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해주신 미국의 기념주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태극기가 들어가 있는데 태극기가 또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쪽의 문화가 뭐 왼쪽이 더 좋은 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조기와 인공기 사이에 태극기에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봐서는 마치 우리 정부가 찍어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정부도 한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그만큼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는 촉진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의 중재자 이런 역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부분이 좀 풀려서 금강산도 가게 되고 개성공단이 열리게 된다면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정부가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선도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그래서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미중을 포함한 4자 협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6자 회담 또 플러스 알파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잠시 후 1시 55분 한국 시간이죠. 예정되어 있는 오찬 장소입니다. 이제 지금은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확대 정상회담이 지금 어느 정도 돼서 끝날지.